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의 윤경희입니다. 예, 참석해주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 학생 자살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고, 강릉 산불로 해당 지역의 학교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교육은 이러한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등으로 학교 위기 시에 학교를 정상화하고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학교 위기 대응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교육은 별도의 출석 체크나 연수 시간이 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인사를 하시고 이름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굳이 채팅창에 이름을 남겨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질의나 의견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Q&A 시간에 강사분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중요 공지사항 등은 저희가 영상정보 홈페이지에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무단 전제나 배포는 금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육 시작에 앞서서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오승걸 실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오승걸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전념하시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교의 위기 대응 연수라는 소중한 만남의 장을 통해 만나뵐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발표된 청소년 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21년 26.8%에서 22년 28.7%로 같은 기간 스트레스 인지율도 38.8%에서 41.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코로나로 인한 학생 자살 증가 우려에 따라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기간을 기존 4, 5월에서 4월로 앞당기며 학교의 전문기관 연계 시기를 앞당겼으며 도움이 필요한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하고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자살 시도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진료 치료비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자살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학생 자살이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정신건강 전문가에 따르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는 학생 자살 발생 등 위기 상황으로부터 학교 안정화를 위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공유하고 모색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 정서의 회복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중심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학교 위기 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연수가 학교 위기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연수를 준비해 주신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과 연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1교시는 학교 안정화를 위한 학교 응급심리 대응 체계 이해를 주제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김수구 부장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수구 부장님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연구관으로 계시면서 학교 위기개입의 정책 실행을 담당하셨고 이후에 교육부 감사관실을 거쳐서 학교로 자리를 이동하셔서 지난해까지 특성화고와 인문계 고등학교에 교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계시면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과 학교 위기개입 대응 관련 정책을 추진했던 경험과 학교 현장의 관리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잘 융합해서 실제적인 현장 기반의 교육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럼 모셔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교장, 교감 선생님. 방금 소개받은 김수구입니다. 전국에 계신 교장, 교감 선생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제가 미약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학교에서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에서의 응급사항인 경우에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선택인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소소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극단적인 선택이 있을 경우에 학교에서는 상당히 많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 PPT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94%가 대개의 경우에 정신질환과 연결되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육부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보면 학생의 우울감 경험이 매년 감소해야 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보일 수 있고요. 통계청에서의 10대 사망자 수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아동 청소년 삶의 질을 한 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률이 10만 명당 2.5명에서 2.7명으로 이렇게 늘고 있고요. 또 스트레스 인지율도 34.2%에서 38.8%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청소년, 아동 모두 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런 학생들의 건강 상태가,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들은 당연히 학교에서의 어떤 위기 사항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위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상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일들은 저도 경험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그냥 정규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학교 응급 상황이라는 거는 학교의 본연의 기능, 뭐 학습 활동이랑 교육 활동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의 그 응급 상황이라면 맨 밑에 있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학교가 구성원이 사망한다거나 어떤 뭐 기물이 뭐 무너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구성원들의 극단적인 선택의 사건입니다. 참고로 제가 요 연수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살이라는 단어보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또 그 자살이나 이런 것들을 단어를 통해서 그런 상황들이 연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극단적인 선택 말고 소소한 좀 대형, 좀 큰 중형의 안전사고들이 발생하는데 사례에 나오는 것처럼 체육 시간에 학생이 심정지가 발생하는 상황, 그리고 과학 시간에서
실험 중에 감전이 발생하는 상황, 그리고 자해 학생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사례인 경우에는 그 사항을 겪었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사항들이 생각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상황에는 무엇을 해야 되지 탁탁탁 매뉴얼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생각이 하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대뇌의 전두엽 부분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응급사항인 경우에는 이성적인 상황에서 이를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건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건에 응급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응급사항에 대한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응급사항에 대한 이 조기 발견입니다. 먼저 인지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응급사항에 대한 부분, 특히나 정신건강에 관련해서 인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단초들이 있는데 그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의 부분이 있습니다. 교장교감생들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시기는 4월 중이었으니까 아마 지금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결과는 아마 5월이나 6월 달쯤에 나오게 되고요. 이 결과에 나오는 항목들이 그 전체 학생, 검사한 학생 중에 관심군, 위험관리군, 자살위험군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요. 이 학생들에서 상담, 연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교장교감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 결과가 나오면 학교마다 좀 정신건강 관련되어 있는 담당 교사가 있을 거고요. 이 업무하는 분에서 좀 챙기셔서 우리 학교에서의 위험관리군이 누구고 자여살 위험군이 누군가를 좀 파악을 하셔서 좀 관리를 해주시고 연계하고 이 학생이 어떤 그 모니터링을 하셔서 치유가 되는 상황까지 아니면 좀 더 나아지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셔야지만 혹시 이 학생들이 더 악화돼서 혹시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들의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려야 될 것들은 건강 이상 학생에 대한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학교마다 매년 학기 초에 보건선생님이나 아니면 상담선생님 등이 건강 이상 학생을 파악하고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그 관리하는 것에서 뭐 예를 들면 상습자해, 불안, 우울증, 기타 일반 신체적인 어떤 질병, 공황장애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파악을 한 걸 가지고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의 그냥 자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분께서 각 학년 반별로 해당한 학생들에 대해서 좀 잘 관리를 하시고 좀 잘 관찰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학생들이 문제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건강 이상 요 보호를 학생들에 대해서 그 교과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들한테 개인의 정보를 최소화하는 형태에서 공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 시간에 심정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체육 선생님이나 아니면 기타 교과 선생님께서 그 사항을 학생을 모른다고 할 경우에는 일반 학생과 똑같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이상 학생을 관리를 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조기 발견 하나의 단초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관리자 교육에서 지속적 관심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거의 97%의 학생 중에 사전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신호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주위에 있는 교사나 교사분께서 그거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30% 미만입니다. 만약에 사전 신호를 미리 교사나 담임 선생님, 가정에서 인지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미리 좀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 관심의 한 영역으로서 극단적인 선택 부분에서 매일은 아니면 대개 아침마다 학교를 돌면서 꼭 들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옥상의 출입문입니다. 학교마다 옥상의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데 일부 같은 경우는 전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풀려가지고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학교에서 옥상 공사할 경우에 그 문을 열어놔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오고 갈 경우에 그런 부분이 열렸고 닫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이나 혹시나 지하실에 그 변전소가 있어서 전기적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안전 부분들을 좀 챙기시는 것이 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인식, 안전에 대한 어떤 느낌,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들은 기본적인 예방에 있어 인지도 있는데요. 그 외에 체계와 조직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응급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매뉴얼을 마련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매뉴얼을 만드는 건 기존의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의 매뉴얼에 일반화된 매뉴얼도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학교에 있었던 어떤 응급상황에 대한 사례, 그 다음에 지역의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셔서 관련되어 있는 학교 자체의 매뉴얼을 좀 만드시고 이 매뉴얼을 만든 거로서 문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을 이행하고 그리고 반복적인 어떤 훈련, 연습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미리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할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이행이라든가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구성원은 글쎄 학생, 교원, 교직원들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학생 같은 것들은 의무적으로 생명존중 교육을 연간 6차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마 상담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시를 할 때 교장, 교관 선생님도 실제로 한번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나 좀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원들 분들한테는, 교직원 분들한테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좀 1년에 2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꼭 실시하시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으로 하는 것도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실제적으로 한번 강사를 모셔서 실제로 한번 심폐소생술 하시는 거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얘기한 체육 시간에 학생의 심정지 발생이 발생했을 경우 누군가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고들타임 내에 3분 이내에 학생을 회생시켜서 뇌로 피를 전달해 줘야지만 학생의 어떤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부분입니다. 선생님들 아마 교육청 단위로 의무적으로 하는 연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연수일 때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 안전에 대한 연수들을 좀 권장해 주시고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좀 권장해 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학교 자체 내의 연수입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정신건강이라든가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나 강사님을 초빙해서 자체 연수를 좀 실시해서 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안전이라든가 응급사항에 대한 부분의 인식들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학교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발생할지도 않을 경우의 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라고 말씀드리려면 일부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도 부담을 느끼시지만 그래도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처리를 해야 된다면 이러한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할 분담을 말씀드리면 크게 이 자료에서는 어떤 학교 자체 내 통괄적인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외부적인 부분입니다. 외부를 대응하는 팀, 그 다음에 학생을 대응하는 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학교에서의 그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관리도 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공지를 하는 부분을 담당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옆에 친구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애도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애도 반응의 다양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학생의 관찰 부분들이 담임교사의 역할로 분담을 해주시고요. 학부모 지원하신 분을 또 별도로 한번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가정통신문이나 안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고요. 또 한 가지 학부모들 때로는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불이 있어 그러면 지역사회 건강 전문가를 섭외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교사 지원입니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전체 교사한테 안내하시는 부분 그리고 심리 지원이 필요한 분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그거를 안내해 줄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좀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외부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학교에서 응급사항이 발생되면 외부 언론에 알려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때로는 보도를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리할 것인가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언론 담당하는 분은 최소한도 관리자급 이상이신 분, 뭐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분에서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 지역 지원 기관 담당자 분을 이렇게 모시는 부분, 이런 연계하는 부분이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되게 아마 상담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보건 선생님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역의 위센터나 뭐 전문 기관, 그다음에 의료 기관, 경찰 연계 이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에서의 어떤 사고나 사건에 대한 어떤 관계들 부분을 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는 지역 담당 부문에서 맞춰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외부에서 한 부분은 좀 만약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에 유족을 담당하실 분을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유족의 어떤 그런 정신적이라든가 위로의 부분을 의사소통, 그다음에 사망 원인에 대한 뭐 서로 의사소통, 그리고 장례식 관련된 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이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 학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위기교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중에 한 영역이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위기 상황으로 해서 어떤 친구라든가 뭐 선생님이 이렇게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였을 때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이렇게 보통적으로 어떤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반면에서 위기 학생들이 발생을 하고요. 때로는 극한 신체적 반응을 나타내는 학생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일단 모니터링 하라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 담당 교사님이 그 담당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담임교사로서는 어떤 그 상황들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의 인력이라든가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들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신체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이거는 급한 사고로 해서 어떤 뭐 부상이나 어떤 신체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좀 깊은 관찰이 필요하고요. 필요시는 즉각적으로 적절한 의료진과 연계하는 이런 담당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어떤 상황이나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SNS 동향미나 학생의 추모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 담당하는 역할들을 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학교에서는 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 위기 개입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위기 개입이 이루어진 상황인 경우에서는 교육부가 위기 개입을 하게 됐고요. 그 발생했던 위기 개입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지침, 오늘 말씀드린 지침을 얘기한 부분에서는 여기에 보여진 것처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태안 사서 해병대 캠프, 그다음에 경주 마리나 리조트 붕괴 사고, 세월호 참사가 가장 큰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 학교 자체 내 처리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정부나 부처 차원에서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위기 개입을 해서 학교를 도와주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학교 쪽에다가 널리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5년에 관련 지침을 만들었고요. 2017년에 이 판을 만들었고 아마 올해 2학기에 이 지침에 대한 축약본을 한번 배포할 예정이라고 교육부의 담당자가 말씀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침의 내용을 보면 크게 심리 지원 절차, 그 다음에 기관별 지침, 필수 지침, 세부 지침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지침을 보신 관리자분들께서는 한 번 더 이 연수 이후에 한번 이렇게 보시고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 지침에 대해서 처음 접하셨다고 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그 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학교에 위기 개입을 하는 건 어느 기관이 있을 텐데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들은 학교 위기 개입하고 교주 간 심리 지원에 대한 것들을 좀 하고 있어서요. 혹시나 학교에서 응급상황이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청의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어떤 그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원 체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기개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기개입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위기개입이 일어날 경우에 어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이를 처리하시고 위기개입도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사항의 체계이기 때문에요. 이 체계를 통해서 일부의 극단적인 선택 외에 어떤 응급상황 이런 것들은 이 프로세스에 맞춰서 학교에서 적절하게 진행하시면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학교 내에서 위기관리위원회라든가 어떤 대책회의가 소집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할 거는 얼마나 정확한 사건인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이라든가 상급기관에 연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관계기관 협의회를 하겠죠. 교육청, 교육지원청, 위기개입 전문기관들과 하고서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망사고 아니면 응급사항에 대해서 구성원들이나 학부모한테 알려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절차상에서 이런 부분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학교에 해야 될 부분은 학교의 안정화인 거죠. 그래서 교사 연수, 학생 애도 반응, 그다음에 심리 지원 학생에 대한 선별해서 외국에 의한 연계, 또 학부모 교육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어떤 위급 상황이라든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절차인데요. 절차는 상당히 많지만 이거는 최소한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이 사항들을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관계협의회, 그 다음에 3차 관계협의회는 그 사안이 중장기적으로 오래 갈 경우,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아니면 6개월 이상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반복하면서 체계를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지원체계 일반적 개괄이고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학교에서 관리자분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황이 발생한 직후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 자체 매뉴얼을 확보하고 계시거나 어떤 선생님들과에서 인식이라든가 어떤 그 훈련, 연습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고 하면 각각의 구성원의 역할을 부여해야 됩니다. 이 사항에서 진두지휘하실 분은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입니다. 매뉴얼을 빨리 찾으시고 구성원들의 역할을 돼 있고 만약에 역할이 되지 않았다면 한시적이라도 역할을 부여하시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 인지 즉시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일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유선 보고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이 보고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런 사항을 띱니다. 전체적으로 당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유선 보고를 하고요. 추후에 사건 경위서를 교육청으로 안내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그 사안에서 교육부로 자살 경위서를 7일 이내에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15일 이내에 전반적인 사안의 사안 보고서, 서식이 좀 길긴 합니다만은 이 사안 보고서 작성을 해서 15일 이내에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사안 보고서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들, 경찰서 조사라든가 어떤 사항들의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즉시 또 교육청으로 보고하고 교육부로 보고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눈머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사이에 또 말이 전달되면서 또 사건들이 증폭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제어나 관리 차원에서 빠른 또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사건이 학교 내가 아니고 외부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 담당 인력인 교무부장이나 관리자분이 가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한 건은 2차 관계자 대책 협의회랍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모든 의사결정이라든가 이해 관계에 있는 분들은 모여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대회의는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관계자들, 그 다음에 응급상황 지원 전문기관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해당 당에서 사안에 대해서 어떤 학교에서 그동안 사안 조사된 거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논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나머지 절차들은 매뉴얼대로 가시면 되지만 사건에 대한 공지 수준, 학생, 학부모를 어디까지 안내할 거고 공지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일정 조정입니다. 즉 학교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연수라든가 애도 반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기관이나 교육청에서의 일정들을 조용해서 각 기관에서 업무를 분담하는 회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건 공지 부분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사건을 공지해야 되는 이유는 무조건 공지한다기보다는 어떤 대책회의에서의 공직 수위를 얘기해야 됩니다. 공지를 해야 된 이유는 기본의 사건에 관련된 뜬 소문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2차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불안이 야기되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불신을 좀 하고 분열을 방지 차원에서 공지는 꼭 필요합니다. 공지할 내용은 명확한 사건과 사실에 근거해서만 공지를 하셔야 되고요. 공지 순서는 일단 전체 교직원들, 그다음에 구성원들,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순이고요. 언론은 필요시에 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사건 공지에서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부분은 어떤 사건에 대한 사역보다는 사안보다는 응급심리 지원에 대한 역할 분담을 좀 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건에 대한 어떤 공지 범위, 유가족 사전 협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에서의 사건 공지는 반별로 담임 선생님들이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 할 때는요, 명확하게 담임 선생님한테 공지할 내용들을 페이퍼로 만들어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그거에 준해서만 공지하고 추가적으로 담임 선생님들의 어떤 주관이나 이런 분들은 좀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사건을 공지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학생들이 나타나는 그 사항에 대한 애도 반응입니다. 그래서 애도 반응이 나하고 다른 학생하고 다르다고 해서 학생들 간에 서로 비난하고 이러지 않도록 애도 반응의 어떤 경향이라든가 사항들을 좀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사건을 공지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고요. 꼭 알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건을 공지하면서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어디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경우나 저 도움이 필요하던 학생들한테 꼭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안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건 공지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들은 또한 학생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전달되고요. 매스컴 통해서도 받기 때문에 학교 쪽에서 즉시 사안을 정리해서 가정통신이나 서면, 문자 등으로 안내해줘서 학부모들의 불안들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좀 그 안내를 하면서 학부모들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녀들의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가정에서 돕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있고요. 또 명확하게 학부모들에 안내드릴 사항은 학교에서 응급 상황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의 사항에 대해서 학교가 교직원 모두가 일체가 돼서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언급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위로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도 사건에 대한 어떤 그 궁금한 사항은 직접 연락처 핫라인을 만들어서 교감 선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언론에 대한 부분은 아마 취재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학교 쪽에 연락을 했을 텐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아니면 관계기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공식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공지를 해주시고요. 이 언론에 공지한 담당은 교감 선생님이나 교사 선생님이 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선생님이라든가 외부인의 선생님들과 컨택이 될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다 교감 선생님의 채널을 통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서 학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교사 연수를 해야 되는데 연수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사안에서 교사들에게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인 거죠. 그럴 때의 경우에서는 교사분들도 극한적인 사태이 발생해 반아이 학생이 혹시나 극한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되게 마음이 다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교사에 대한 치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돌보거나 또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도움 이런 부분들의 연수가 필요하고 있고요. 이 연수 부분은 즉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전체 교사를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하는 시간은 학생들이 반별 개입하는 시간에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보면 학생의 애도 반응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그 극한적인 선택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마음을 다칠 경우에 이 마음을 빨리 치유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어서요. 대개의 경우는 그 학년 아니면 학교 전체에 대해서 애도 반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상담 전문가를 반별로 투입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좀 지원이 있을 부분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셔야 될 거 하나 보면 학생에 대해서 심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애도 반응이나 지원 단이 올 경우에는 심리 평가 도구로 해서 위기 반응들을 좀 선별을 하고서요. 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좀 이렇게 선별을 하고요. 또는 교직원이나 어떤 전문가들이 관찰을 통해서 그 학생들을 좀 선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교육이고요. 필요시 일단은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를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학부모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학부모들을 모셔서 관련된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차 대책회의는 장기화될 사항입니다. 2차 대책회의에서 할 부분에서는 대개 1차나 이런 안정화가 돼서 학교가 어떤 안정화를 찾으면 거기서 상황들은 어떻게 종료될 수 있지만 어떤 상황들이 좀 길어질 경우에는 2차 대책 협의를 관계회의를 하고요. 이때 당시 할 거는 심리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선별을 결정한 다음에 그 학생들을 어떻게 연기할 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별된 학생에 대한 심리 지원에 대해서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은 어떤 그 학교 내에서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치유가 됐다거나 어느 정도 정상화를 됐다고 하지만 그 정상화가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학생들을 선별을 하고요. 외부 기관에 연계를 하셔야 되고요. 연구할 때는 교육청이나 어떤 그 전문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셔야 할 것 같고요. 연계를 했을 경우에 학교에서 챙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보면 연계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연계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 가는 절차들을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기관하고 의사소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별된 학생에서 끊임없이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좀 관찰 좀 필요하고요. 또한 그 학생들에 대한 가족들 보호자에서도 옆에서 도와주는 쪽 학교와 가정이 서로 협력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상한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대책자 회의는 장기화될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좀 시간으로 해서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 추가 부분도 한번 저희 그 내용을 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응급상황에 학교 응급상리 지원, 즉 앞에는 체계 부분이고 그러면 실제로 학교의 응급상리 지원이라는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학교가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요, 그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좀 압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단적으로 어떤 기구나 어떤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거는 어떤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응급심리 지원이라는 것은 요 초기에 어떤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고통 완화이고요. 장기적으로 어떤 대처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왜 필요하냐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응급사항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최소화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외상 후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학업이라든가 친구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그 부분들을 또 치유를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급심리 지원에 대한 시기를 보면 사건 직후 2주 이내에 어떤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수행자는 응급심리 지원하면 되게 전문가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 내에서 교직원 3단 교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부분들은 좀 심리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좀 심한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 경우에는 리센터라든가 어떤 기관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심리 지원을 위해서는 필수 요소가 이 지침에서는 크게 만남과 경청, 안전보호, 수집과 실제 지원, 대처에 대한 교육 정보 제공, 사회적 지원과 연결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자분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남과 경청 부분은요. 이 부분은 관리자 관점이 아닌 제3자의 관점이다. 응급상황이라든지 발생했으면 관리자는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만남과 경청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얘기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응급상황의 경우에는 관리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관리자의 리더십을 제공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시라도 뛰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편안한 얼굴을 줘야지만 관리자들이나 교직원들은 마음이 편하고 우리 관리자가 딱 굳건하게 서 있구나 이런 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고 따로는 이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걸 아셔야 해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경우에는 딱딱딱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의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남과 경청 부분은 전 관리자로서의 어떤 행정적으로 하실 부분은 앞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안전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관리자분께서는 이 조직원들에 대한 불안,
불안에서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알려주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진행상은 무언가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어떤 사실이 공유가 안 될 경우에는 불안이 많이 실행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또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사실들에 대해서 어떤 눈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에 대해서 꼭 평가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있고요. 또한 그 대중매체에 대한 접근, 즉 외부의 기자라든가 어떤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질문이 부을 경우에 그거를 참고로 이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부의 영향의 경우에서 교직원이나 학생들에 대한 어떤 언론의 노출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모니터링 하셔야 될 거는 대중매체에서 나올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신문을 보시고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안전보호에 대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수집과 실제적인 지원이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수집할 때는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경우는 정보를 수집할 때는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떤 외부 동향도 필요하지만 학교 내의 정보입니다. 여기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담이라든가 출석 기록, 학생들 경찰 보고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수집하셔서 종합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고요. 학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어떤 지역사회나 학교 쓸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는 노력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처에 대한 정보 교육에 대한 대처에 대한 교육과 정보의 부분입니다. 심리교육에 대한 부분들, 회복에 대한 부분, 학교의 학업의 일상에 유지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학교는 중요한 부분은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시고 최대한 빨리 학교를 등교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진행 상황에서 학교가 이거를 마무리를 했고 향후에 이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 행사라든가 계획, 조정된 부분을 명확하게 빨리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지원 연결은 당연히 학교에서만 의급 사항을 좀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 도움 이런 것들을 좀 다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다면은 어떤 기관과 이미 미리 MOU를 맺어놓으면 빠른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성금이라든가 재원 조달 이런 부분들은 좀 특별한 경우일 수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교감 선생님들 좀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사실 위기 상황들을 좀 몇 번 겪어봤고요. 정말 힘듭니다. 다른 분들은 다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고요. 교장, 교감 선생님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밖에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관리자분께서는 제일 먼저 본인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꼭 챙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이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밥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잘 안 드시는데 꼭 아침 저녁 꼭 챙겨오시고요. 더 잘 드시고요. 간식까지 꼭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잠도 잘 안 옵니다. 잠 꼭 주무시고요. 그다음에 휴식 취하시고 바쁜 중에서 망중한을 찾을 수 있는 그 지도력과 능력을 한번 역량을 발휘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일을 수습하시거나 하는 상황에서 교장, 교감 선생님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난 후에요. 그때 당시는 많이 어려운 걸 못 느끼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 일을 회상하시면서 마치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꼭 진료 받으시고 상담 받으시고 하셔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교장 교감 선생님이 짧은 시간에 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점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해량해 주시고요. 예, 이것으로서 저희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같은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 공감이 가시는 부분이 많으셨을 텐데요. 예, 학교에서 경험하신 사례와 또 전반적인 학교 응급 심리 지원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과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로 최근과 같이 학생 자살 등 학교 위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 가정에서 학교에 막연하게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선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조력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한 분이 주셨습니다. 예, 이 부분 또한 많은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서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되는데요. 어떤 조력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부장님께 좀 의견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뭐 위기 사항과 나머지 다른 여러 가지 학교의 사안을 봤을 경우에 학부모나 기관들은 다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나 위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는요. 그런 거를 제 경험해 봤을 경우에는 아마도 외부나 학부모들은 그래도 학교는 기관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고 관리자고 전문가이지 않느냐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 부분을 오롯이 좀 견뎌내셔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조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조력이라고 한다면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 하시고 선생님한테 모든 것을 안으려 하지 마시고요. 옆에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많다고 제가 말씀했는데 찾아보면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마에 먹을 물 없다고 이렇게 말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학교나 교육청의 문서들을 보면 기관들이 많고요. 그 기관들을 좀 미리 알아놓으시고 MOU 같은 걸 취해서 그 각 기관들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학교에서의 부담들을 서로 다 이렇게 서로 나눠 갖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학교의 관리자의 연수분야에서 혹시나 교육청 관계자분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은 교육부 관계자도 들으실 거라고 좀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뭐 예산이나 어떤 인력을 좀 확보해 주셔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관련되어 있는 그 역할을 분담하고 도울 수 있는 어떤 조력기관들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좀 중장기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오늘에도 당장의 위기사항이 발생한다면 학교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제 경험상에는 나가 아닌 우리,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라는 경험, 그 우리에는 교직원과 그 구성원이 아닌 학생, 학부모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교장, 교감들의 노력과 뭐 리더십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놓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관 간의 조력, 그다음에 교육청에서의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좀 구성이 되면 조금 교장, 교감 선생님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뭐 학교의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좀 바람입니다. 네, 이것으로 좀 답변이 됐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좀 모아서 다음에 강의 때 강의를 하시는 분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함께 강의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시면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앞서서 제가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본 강의는 출석 체크를 하지 않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채팅창을 통해서 이름을 굳이 남겨주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예, 두 번째 시간으로 모실 분은 아마도 학교 위기에 놓인 그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가장 많이 만나셨던 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남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 서완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서 교수님은 대구 영남위센터, 경북 생명사랑 동북부와 남서부 센터에 총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본부장으로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랫동안 학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학교 전체 구성원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하고 계시는 학교 위기 개입 전문가이십니다. 더불어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 발생 학교에서 대처하는 과정에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과 함께 당면하는 문제들을 의논하고 해결하는데 함께 고민을 해주고 계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학교 관리자분들께서 고심하는 부분의 관점에서 교육을 잘 진행해 주시리라 생각이 합니다. 예, 소환석 교수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영남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서완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위기상황 대응에서 학교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학습 목표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학습 목표는 간단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학교에서 왜 대응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김수구 부장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 저도 이제 몇 가지를 골똘히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위센터를 파견을 와서 학생 정신건강 관리 사업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토론 시간에 우리 부센터장님이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물어봤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 학생들이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면서 이제 우리 부센터장님이 조금 쇼킹하게 들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학생들이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대학교 지금 학년으로 따지면 6학년인데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아직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 불안감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급식하러 갈 때 내하고 누가 같이 갈까? 그 다음에 수학여행을 갈 때 내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불안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우리 김수구 부장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태블릿을 보다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태블릿의 끝부분이 약간 금이 같다는 거를 지금 태블릿을 쓴 지가 한 1년 정도 됐었는데 처음 발견했습니다. 왜 이거를 발견을 못했을까? 또 왜 발견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자주 보다 보면 발견할 기회가 많아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담으로 강의 시작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비켜가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을 때 일반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웅적 단계, 굉장히 혼란스러운 단계라고 볼 수 있죠. 혼란스러운 단계에서 같이 합심을 하고 극복을 하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그 단계를 영웅적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개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환멸 단계가 지속이 되느냐, 짧아지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 마지막으로는 회복 단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짧으면 24개월 정도, 길면 60개월 또는 그 이상이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트라우마들이 실질적으로 가상의 트라우마냐, 진짜 경험하는 트라우마냐, 이런 부분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동물 실험을 통한 연구입니다.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을 때 뇌가 어떻게 바뀌느냐. 뇌세포 안에 수상돌기라는 아주 작은 조직입니다. 수상돌기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세포당 작게는 1000개, 많게는 한 10,000개 정도의 수상돌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는 스파인이라고 하는데 마치 침처럼 나와 있는 부분들이 세포와 세포를 연결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경험을 시켰을 때, 동물들에게 시켰을 때 수상돌기 생성들이 저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뇌기능 저하, 뇌기능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주로 감정을 느끼는 뇌인데 감정을 느끼는 뇌기능이 저하됨으로써 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성인들이 무력감이라든지 무의욕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는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 부장님께서 자살이라는 말씀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자살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서 죄송한데 제가 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냐 하면 자극성이죠. 센세이셔널리즘.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지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되게 하느냐 또는 다른 제2의 제3의 어떤 파장이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보도하는 것 자체뿐만 아니고 보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는데 유감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직도 좀 자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학교에서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자살 사망한 학생 이 부분을 따라 하려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보도에도 보면 그런 학생들을 미리 캐치를 해서 예방을 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가끔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은 저변에 깔려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제가 마치 태블릿을 자세히 보면 문제가 조금씩 보이듯이 학교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살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제가 이제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추출했는 자료입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2021년 자료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보시면 10대 초반, 10대 후반 학생이라고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10대 중에 1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비해서 무려 2.6배가 증가했습니다. 자살 사망이. 그리고 10대 후반은 2015년에 비해서 1.7배, 약 7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10만 명당 사망률이 10명을 넘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징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에게 일어난다면 청소년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몇 가지 통계를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망하는 원인 중에 10대, 20대, 30대, 이건 가장 최근의 통계입니다. 의 사망률 1위가 자살 사망, 고의적 자해, 자살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자살 이외에도 보시면 1에서 9세의 사망률 2위가 가해, 타살입니다. 3위가 운수사고, 교통사고, 그 다음에 10대의 사망률 3위가 운수사고, 20대는 2위가 운수사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뜻하지 않게 사망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없는데 호주에서 메타 연구라고 기존의 연구들을 다 추출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에 노출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 셋째 줄에 보시면 한 40여 개의 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지난 1년 동안은 약 20명 중에 1명, 평생은 5명 중에 1명이 자살 경험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호주의 연구고 호주가 전 세계적인 연구를 취합해서 했던 거라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자살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어쩌면 이런 비율이 우리나라에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사망으로 인한 충격, 트라우마는 나이가 어릴수록 충격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SNS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보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파율도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SNS 등으로 인해서 노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자살 사망을 알게 된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자살 사망 위기 개입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3가지 척도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왼쪽에 보시면 사건 충격 척도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태 불안 척도, 세 번째는 자살 사고 척도, 약 2,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요 설문지는 다 표준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일반 사회적으로 말하면 인증을 받은 설문지입니다. 가끔씩 교장 선생님 중에 어떤 분들이 이 설문을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설문은 근거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설문입니다. 그 설문에서 사건 충격 척도에서는 2,300여 명의 학생 중에 약 25%가 위험군이나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 척도 역시 전체 학생 중에 23% 정도. 다만 자살 사고는 앞선 사건 충격이나 상태 불안하고는 좀 달리 약 4.5%에서 위험군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학생들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충격을 받고 불안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듯이 애도 반응이 나타나죠. 애도 반응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도 반응을 어떻게 잘 해서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위험성을 관리하고 안정화를 시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도 반응이 지속될 경우에는 사회적인 기능 손실, 학생 같으면 학업이나 또래 관계, 규칙적인 생활, 학교 적응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극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살을 했을 때, 자극적인 상황이라면 라이브 방송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서 극단적인 친구들하고 갈등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또는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살을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베르테르 효과죠. 일종의 카피캣 수이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수이사이드라고 이제 그런 이제 동반 자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조금 더 위험성에 빠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예상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런 학생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볼 겁니다.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사망 직전에 접촉이 있었던 사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연령으로서는 아동 청소년, 개인적인 위험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입원하는 소아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제 교육을 하는 게 여기서 입원하는 환우들이라 그러죠. 환우들은 환우들로서 관계를 정리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입원하는 환자 한 5명 정도가 단체 톡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감정 교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20대 초반에 성인도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퇴원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자살을 했던 겁니다. 자살하면서 그 단체 톡방에 유서 같은 거를 남겨서 남아있는 학생들, 안 그래도 정신건강에 어떤 취약성이 있는 학생들이 더 충격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생들이 사망 사건이 일어날 때는 특히나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 위험성이 높은 학생들을 신경 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참고로 많은 내용이 각색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이고 학생이 평소부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부터 학교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는 작은 학교를 갔었는데 중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한 명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그 어떤 학생과 한 명만
굉장히 이렇게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주말에 보통 그 학생과 서너 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통화를 통해서 공부도 같이 하고 그랬던 학생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요즘 새벽같이 서너 시간 정도 통화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사망 전날까지 통화를 하면서 단짝처럼 지냈습니다. 그러고 며칠 동안 통화가 안 됐습니다. 통화를 한 다음 날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친구가. 근데 이 학생은 며칠 동안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되면서 학생이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고 죄책감을 느끼고 친구가 그날 사라졌으니까 내 자신이 없어져서 내 자신도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긴급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학생은 그 전에 치료 병력이 전혀 없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학생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학교와 부모를 안내를 해드리고 부모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했을 당시에는 관계사고 그러니까 누가 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나 기괴한 느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입원을 통해서 동료, 환우들과의 어떤 교류나 그 다음에 면담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빨리 퇴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입원하는 환경이 지겹고 평소에 하던 거를 못하니까 퇴원을 하고 싶어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있도록 권유를 하고 부모님을 설득을 했지만 부모님과 학생이 퇴원을 결정해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퇴원 후에 첫 번째 방문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는데 역시 퇴원하고 난 후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퇴원 후에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기운이 없고 우울하고 일상생활이 힘들고 그 다음에 어머니 보고로는 친구가 사망한 후에 특별히 더 힘들어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재입원을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와보기가 힘들다고 해서 제가 가까운 병원을 안내를 해드리고 의뢰서를 적어드리고 우리 그 진료협력팀에서 그 병원과 접촉을 해서 입원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학생들의 어떤 충격은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 사망 위기 개입에서 몇 가지를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세상에는 모르는 일은 없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 내용은 제가 이 파일을 올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몇 년 전의 일이고 학생이 자살 사망을 했었는데 그 학교는 위기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저한테 외래를 다니던 학생이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털어놓는다고 하면서 친구들끼리 페이스북 메신저를 교환한 내용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 학생에게 제가 이 내용을 공개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고 지금 공개를 하는데 학생들이 아마 학교에서 인지하기 전에 자살 사망하고 한두 시간 후에 학생이 연락이 안 된다고 계속 자기들끼리 페이스북 메신저를 하고 결국엔 부모님을 통해서 사망한 사실을 알고 명복을 빌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는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면 아무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제대로 알려서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고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들 방식으로 알고 자기들 방식으로 자극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을 우리가 모른 척 넘어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사망 사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탑다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중심을 잡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건강한 애도 반응을 촉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리고 추모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학생들의 마음을 원래대로 돌아와서 학교하고 학생들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염, 길을 가르쳐 주듯이 길을 가르쳐 줬을 때는 우리가 옆길로 셀 때는 빨리
코치를 해줘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오염이 자선을 이탈하는 것과 비슷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방지해야 될 책임이 관리자 선생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간에 제가 잠깐 삽입을 했는데 지원 활동에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부탁드리면 저는 그 첫 번째 언제든지 와도 괜찮아 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과정에서 내가 이 내용으로 가야 되느냐 또는 이 부분이 내용으로 갔을 때 선생님이 비난하지 않을까 또는 선생님이 필요 이상 부담 가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도 특정한 시간을 주고 일주일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이 한번 이야기하자든지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학교 정신 건강 전문가 방문 사업이 아마 만들어진 것도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서적인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피캣 스위사이드 또는 베르테르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연구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성인과 소아를 다 합쳐서 연구를 했는 건데 친구 자살에 노출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외국 연구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를 했을 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특히 남자에서 보시면 자해 행동이 31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자살 사고는 5배 정도 증가됐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살 사고가 3배, 자해 행동이 6배 정도 증가돼서 특히나 남성에서 충동적으로 자해 행동을 할 위험성이 높고 그리고 연령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우려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우려고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개입하기가 상당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겪은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부모님이 반발하고 왜 이런 일을 아이들한테 알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했지만 그 검사 후에 위기 학생을 상담하는 것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망설였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동의를 얻은 후에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이게 상담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학부모 중에 약 70% 정도가 위기 개입 상담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최근에 이제 신세대 부모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협의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발하는 학부모는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발하거나 또는 왜곡되게 판단하시는 학부모님이 있다면 좀 설득을 하시고 교육적으로 설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기개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부장님께서 상세히 잘 설명을 해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살 예방에는 3단계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1차 예방입니다. 주로 교육이 되겠죠. 2차 예방은 조기에 발견하는 겁니다. 정서행동 특성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2차 예방이 해당이 될 겁니다. 3차 예방이 지금 주로 강의하는 내용인데 사후 위기 개입입니다. 사후 위기 개입에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1차, 2차, 3차 예방이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3차 예방은 결국 1차 예방과 2차 예방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에는 사후 개입을 해야 되지만 긴 기간에는 1차 예방, 2차 예방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개입 단계는 우리 아까 앞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긴급 단계가 보통 일주일 이내,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알리기, 그리고 추모하기, 그 다음에 혼란 변수 차단하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 안정화 단계입니다. 이것은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을 살피는 과정이죠. 특히나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살피는 과정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단계로 학교 안정화 단계에서는 다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업데이트를 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과정을 다시 살펴서 현실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정신건강, 교육체계 안에 상담과 관리를 포함하고 정신건강 리터러시를 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개입의 1단계는 우리가 3차 예방이라고 볼 수 있지만 2단계, 3단계는 1차, 2차 예방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이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교사 공지,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하고, 추모식, 그 다음에 스크리닝 검사, 채점, 위험군 면담하고, 위험군 면담과 동시에 재분류, 그리고 상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별로 제시했던 과제입니다. 이것은 학교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나 이런 거를 조절할 수는 있는데, 순서는 이런 순서로 지키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무회의를 해서 선생님께 알리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대비를 해야 되고, 선생님은 그 애도 반응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애도 반응을 진행해야 되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 제대로 알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식사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 학생이 듣고 좀 트라우마를 경험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선생님께 공지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도식, 추모식, 그 다음에 오전 중에는 학생 상대 평가를 하고, 요 학생의 심리 상태를 평가하는 데는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학생 상담, 그 다음에 오후는 학생 상담, 하교 시에는 학부모에게 어떻게 고지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일리 가이던스입니다. 매일매일을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매일매일 회의를 하고 다음날을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저희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난 후에 1, 2주가 정도 지난 후에 저희들은 추후개입 1, 2를 가지고 있는데, 추후개입 1에서는 학교 기능 회복이 됐는지, 학교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없는지를 보는 과정입니다. 오른쪽 내용은 추후개입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 하이라이트로 표시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사망 학생의 학적이나 교내 학생 유품 정리가 완료가 됐고, 처음의 우려와 달리 학교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후개입 두 번째 과정은 한 달 정도 후에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학교에서 전반적인 상황이나 정상화 여부,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직원들의 어떤 건강 관리나 대응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과정입니다. 추후개입 사례를 잠깐 보시면, 여기서는 우리 센터와 교육청 관계자,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학생부장, 생활안전부장,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과 상담교사가 지속적으로 학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교직원의 어떤 심리 지원, 치료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언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위개입 지침서가 있어서 위기 상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이제 1950년대, 60년대는 계몽 사업을 많이 했죠. 한글 계몽 사업을 했듯이 지금은 정서적인 부분에 계몽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계몽 사업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 교육,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개발한 교육 자료를 가지고 고등학교에 가서 적용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학업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이야기를 하느냐, 참여하느냐 이런 부분을 보고 했었는데 다행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던 장면입니다. 학교에서는 위기개입을 할 때 항상 동시에 정신건강 교육,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 스며들게 만들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왔었는데 상처가 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뼈가 부러졌을 때는 뼈가 부러졌는지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한 후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 다음에 기부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뼈가 부러져서 아픈데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오른쪽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긁고 해서 상처가 나고 덧나게 될 겁니다. 학생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위기개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밑에 보시면 이 연구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자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살 전염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이 위기에 대한 지식이 증가돼서 대처하기가 좋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유가족에 대한 개입이 특히 필요합니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도 물론 필요하지만 연구를 보면 어머님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거 중심의 가이드라인, 우리가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만든 것들이 주로 근거 중심의 가이드라인인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학교가 협력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기 개입이 체계적이면 학생은 더 빨리 회복이 되고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최근에 그 학교로 저희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로 이제 많은 분들이 자해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교수님 모셔서 이 자해에 관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질문은 이러합니다. 학생 자해 행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해 행동을 보인 학생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자해 사안이 빈번하다 보니 일선 교사에게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할지 그리고 학부모에게 사안마다 반드시 알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리고 제 답변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의사로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학교에서 입원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원은 우리가 의학적인 결정이고 학교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학교에서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 그런 게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시장에서 손님이 10명, 20명이 있을 때는 큰 체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 손님이 1000명, 2000명이 된다면 체계가 필요합니다. 바쁠수록 체계를 만들어서 체계에 따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위기 개입을 가거나 학교에 자문을 할 때 제일 먼저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태냐 아니냐를 먼저 평가해 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해 학생이 있으면 학생을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담임교사로서 상담교사로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그 다음에는 학부모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학부모에게 학생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조치를 학교에서 취할 때 저는 반문을 합니다. 그 조치를 하시면 6개월 내지 1년 동안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학교는 그 학생하고 같이 자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상태라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아이의 어떤 마음의 건강에 심리 상태, 정신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그 정도의 기능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가 학교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학생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의 교육의 기능, 우리가 학생이 학습권이 있지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침해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학부모를 만나서 이 아이는 지금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치료에 전념하시고 치료의 어떤 주체는 학부모가 돼야 되고 학교에서 그것까지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제 경험상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반발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발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아마 그 부분 중에는 우리가 결론을 이야기할 거냐, 결론을 가지게 된 과정을 함께 이야기할 거냐, 그런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을까? 그 다음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과의 관계는 장기적인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한테 계속 하나의 포커스가 간다면 다른 부모님들이 반발하고 다른 학생들이 반발해서 치료 후의 과정이 더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한 질문들도 지금 채팅창에 주셨는데요. 예, 함께 이제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포괄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그 중에 또 하나는 학교에서 이런 위기사안, 학생 자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 들어오는 답인도 질문 중에 하나가 기숙사 학교에서 자살 위험이 전파력이 더 높고 생전 자살 위험을 인지했던 학생들이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사후 조치 외에 기숙사 학교에는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좋은 계획이 있을까요?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에 대한 좀 의견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도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한 2,400명 정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에는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같은 학년에서 같은 반 학생들이 다른 반 학생보다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하셨듯이 기숙형 학교에서 더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기숙형 학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 말고도 우리가 체육 활동, 우리가 체육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숙이라는 게 일반 학교의 기숙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죠. 그런 부분에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추가적인 부분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게 학교 내에서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제대로 개입하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 추적이라는 부분이 기숙학교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길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듯이 짧게 24개월, 길게는 60개월 정도가 지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개입해야 될 부분과 학생과 그 다음에 어떤 상담 또는 치료하고 개인적으로 연결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돼서 장기적,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 보통 8회기 상담, 10회기 상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상담 시스템, 부담되지 않는 시스템을 연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의해 주신 두 분께서 현장 기반의 실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생생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오늘의 이 교육이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 많은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2023년 상반기 학교관리자 재난위기 대응 교육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 향후 발전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채팅창에 링크를 통해서 안내되고 있는 만족도 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